소인도 따라가겠사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옛말에 이르기를 바다는 말라봐야 깊이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속을 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어느 충직한 머슴과 억울한 누명을 쓴 대감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어리석다 손가락질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주인을 지키고 역적의 관계를 무너뜨렸는지 그 파란만장한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한양 북촌 김성현 대감의 저택. 김 대감은 이조 참판을 지낸 청렴한 문신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정사로 이름이 높았고 조정에서도 고든 성품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세상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김 대감의 고든 성정이 탐욕스러운 권신들의 눈의 가시였던 겁니다. 그날도 김 대감은 새벽부터 서재에서 상소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권세가들의 토지 겸병을 막자는 내용이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백성이 땅을 잃고 나라가 기울까 두렵사옵니다. 김 대감은 붓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상소가 올라가면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을 부라리며 방해할까 싶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사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의금부 나졸들이 저택을 포위했다는 겁니다. 김 대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의금부 도사가 수십 명의 나졸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김성현,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순순히 결박당하라. 영모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나졸들은 들이닥쳐 김 대감의 팔을 비틀었죠. 저택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식솔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돌쇠였습니다. 키가 7척이 넘고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사내. 그런데 얼굴엔 언제나 멍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저택 사람들은 모두 그를 어리숙한 놈이라 불렀죠. 말도 더듬거리고 심부름도 느려 터졌습니다. 하지만 힘만큼은 장사였어요. 한 손으로 맷돌을 들고 두 팔로 소 한 마리를 번쩍 들어 올리는 괴력의 소유자였죠. 돌쇠가 뒤뜰에서 달려왔습니다. 더듬거리는 말투로 물었어요. 대감마 마님, 왜 이러시는 것이? 이옵니까? 나졸들이 비웃으며 돌쇠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나졸 둘이 힘껏 밀었는데도 바위처럼 서 있었죠. 나졸들이 당황했습니다. 김 대감이 돌쇠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으니 물러서라고 했죠. 이건 오해일 거라 조사받고 오면 풀릴 일이라고요. 김 대감은 돌쇠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의금부로 끌려가는 그의 얼굴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흘 밤낮 문초가 이어졌습니다. 의금부는 온갖 증거를 들이댔어요. 김 대감이 역적과 내통했다는 편지, 무기를 몰래 모았다는 고변, 심지어 밤중에 수상한 인물들과 만났다는 목격담까지. 모두 거짓이었지만 교묘하게 짜여진 증거들이었습니다. 김 대감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신이 가해졌어요. 매질이 이어졌죠. 하지만 김 대감은 끝까지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왕의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김성현의 관작을 삭탈하고 북방 변경으로 유배 보낸다. 사형은 면했지만 평생을 오지에서 보내야 하는 처벌이었죠. 김 대감의 가족들은 한양에 남을 수 있었지만 재산은 대부분 몰수당했습니다. 유배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택 앞에는 몇 명 안 되는 이들만 나와 있었어요. 가족들, 그리고 오래 모셨던 하인 둘. 모두 눈물을 흘렸죠. 김 대감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지내라고. 이 아비는 결백하니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부인과 자식들이 통곡했습니다. 김 대감은 눈물을 닦으며 발길을 돌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죠. 소인도 따라가겠사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가 황급히 돌쇠를 말렸어요. 유배지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고. 한양에서도 열흘 넘게 걸리는 먼 북방이라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는 곳이라고 했죠. 하지만 돌쇠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더듬거리면서도 말했어요. 대감마님 혼자 가시면 누가 모시냐고. 자기는 대감마님께 목숨 빚진 몸이라 평생 모시겠다 했다고요. 김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지만 안 된다고. 너까지 고생할 순 없다고 했죠. 하지만 돌쇠는 땅에 이마를 박으며 애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돌쇠를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어리숙하지만 충직한 마음만큼은 저택에서 제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일금부 나졸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만 질질 짜고 어서 떠나라고 했죠. 김 대감이 돌쇠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돌쇠야, 이만 가마. 잘 있거라. 김 대감이 발길을 떼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통곡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돌아서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변했어요. 멍했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죠. 돌쇠는 재빨리 보따리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골목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북방 유배지까지는 보름 길이었습니다. 김 대감은 일금부 나졸 둘의 호송을 받으며 북쪽으로 향했어요. 나졸들은 불친절했고 밤마다 허름한 주막에 머물렀죠. 김 대감은 한때 높은 벼슬을 지냈지만 이제는 죄인 신세. 아무도 그를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일행은 산골짜기의 작은 주막에 묵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인상이 험악했고 손님도 거의 없었죠. 김 대감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김 대감이 귀를 기울였죠. 나졸 둘이 주막 밖에서 누군가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해치우는 거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대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렇다니까. 한양 어르신께서 명을 내리셨어. 유배지 가기 전에 처리하랍디다. 영모 누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음모였죠. 나졸들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내일 산길에서 사고로 위장하겠다고,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면 끝이라고 했어요. 김 대감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나졸들이 지키고 있었고 소리쳐봤자 이 깊은 산 중에서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절망이 밀려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타닥. 창밖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김 대감이 놀라 창문을 봤죠.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감마, 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김 대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더듬거리는 목소리, 분명 돌쇠였어요. 창문이 살짝 열리고 돌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죠. 돌쇠야, 내가 어떻게, 조용히, 내일 새벽에, 제가 지키고 있을 테니,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시옵소서. 돌쇠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 대감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돌쇠가 한양에서부터 몰래 따라왔다는 겁니까? 다음 날 새벽, 나졸들이 김 대감을 깨웠습니다. 일찍 출발한다며 서둘렀죠. 주막을 나서자 좁은 산길이 이어졌어요. 한쪽은 높은 절벽, 다른 한쪽은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여기서 밀어버릴 작정이구나. 김 대감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를 믿기로 했죠. 한참을 걷자 길이 더욱 좁아졌어요. 나졸 하나가 뒤에서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김 대감을 절벽 쪽으로 밀어버릴 태세였죠. 바로 그 순간, 으악! 갑자기 나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발목에 뭔가 감겨 넘어진 거예요. 덩굴이었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걸린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설치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나졸이 당황하며 동료를 일으켰어요. 바로 그때 위에서 돌덩이들이 굴러 내려왔습니다. 우르르르. 나졸 둘이 혼비백산하여 몸을 피했죠. 돌덩이들은 길을 가로막았어요. 나졸들이 겁에 질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숲속에서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돌이 굴러왔네. 네요. 위험했사옵니다. 돌쇠는 헐레벌떡 달려오며 멍청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가 위험을 발견한 것처럼 굴었죠. 나졸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돌쇠는 어눌하게 대답했어요. 자기는 이 근처 사는 나무꾼이라고 산짐승 잡으러 왔다가 돌이 굴러가는 거 봤다고요. 나졸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돌쇠를 봤지만 그 멍한 표정 때문인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나졸들은 돌덩이를 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컸어요. 둘이 힘을 합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치워드리겠사옵니다. 나졸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무 말 없이 돌덩이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우드드 한 손으로 돌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른 허리만 한 바위를 마치 배추 다루듯 가볍게 들더니 계곡 쪽으로 던져버렸죠. 쿵! 바위가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졸들이 입을 떡 벌렸어요. 돌쇠는 멍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는 힘이 좀 센 편이옵니다. 하하. 나졸들은 돌쇠를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런 괴력을 가진 자가 적으로 돌변하면 감당할 수 없었죠. 나졸들은 서둘러 김 대감을 끌고 떠났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데다 겁까지 먹었거든요. 더 이상 김 대감을 해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길을 걸으며 김 대감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돌쇠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었죠. 여전히 멍한 얼굴로. 하지만 김 대감은 알았습니다. 돌쇠가 일부러 그런 거구나. 돌덩이가 굴러온 것도 덩굴이 걸린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어요. 돌쇠가 밤새 준비한 거죠. 그리고 바보처럼 굴어서 나졸들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어리석기만 한 게 아니었어. 김 대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다른 주막에 묵었어요. 나졸들은 더 이상 김 대감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게 보였고 그 괴력이 두려웠으니까요. 김 대감이 창밖으로 돌쇠에게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정말 고맙구나. 별 말씀을. 대감마, 마님,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너도 조심해라. 추운데, 저는 추위 안 탑니다. 푸하하. 돌쇠는 멍하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따뜻했죠. 나흘 뒤 일행은 무사히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나졸들은 김 대감을 관아에 넘기고 서둘러 한양으로 돌아갔어요. 실패 보고를 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김 대감은 관아 마당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게 막막했죠.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감마, 마님. 이제 제가 모시겠사옵니다. 돌쇠였습니다. 여전히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었죠. 김 대감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끝까지 따라온 게냐? 당연하옵니다. 소인은 대감마, 마님 머슴이옵니다. 김 대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쇠의 어깨를 꽉 잡았죠. 고맙다, 돌쇠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그렇게 유배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북방 변경의 유배지는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겨울엔 혹한이 몰아치고 여름엔 모기떼가 극성이었죠. 땅은 척박하고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유배 온 죄인들은 대부분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김 대감과 돌쇠가 관아에 도착하자 유배 관리가 둘을 맞았어요. 관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 했다고, 여긴 그런 거 소용없다고 했죠. 죄인은 죄인이라고요. 관리는 마을 외곽의 허름한 움막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살라고 했어요. 식량은 한 달에 한 번 조곡 한 말씩 준다고 했죠. 더 필요하면 품팔이에서 벌어먹으라고요. 김 대감이 움막을 봤습니다. 벽은 허물어지고 지붕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죠. 추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돌쇠가 어눌하게 물었습니다. 저게 집이냐고요. 관리가 비웃었죠. 싫으면 얼어 죽으라고 죄인 주제에 집 타령이냐고 했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김 대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쇠가 옆에서 말했죠. 걱정 마시라고, 자기가 고쳐보겠다고요. 그날부터 돌쇠는 움막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왔어요. 어른 팔뚝만 한 나무를 혼자서 서너 그루씩 지고 내려왔죠.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저 사람 힘이 장사라고, 유배 온 죄인인데 저런 괴력이라니 하고 수군거렸어요. 돌쇠는 벽을 다시 쌓고 지붕을 덮었습니다. 솜씨는 서툴렀지만 힘이 워낙 좋아서 일은 빨리 진행됐죠. 사흘 만에 움막이 제법 튼튼한 오두막으로 변했어요. 김 대감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멍하니 웃으며 이 정도는 쉽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한 달에 조곡 한 말로는 두 사람이 버티기 힘들었어요. 김 대감은 나이도 있고 몸도 약해서 일을 할 수 없었죠. 돌쇠 혼자 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돌쇠는 마을 이곳저곳에서 일했어요. 밭을 갈고 나무를 베고 집을 짓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 괴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돌쇠를 불렀죠. 하루 품삯은 쌀 한 돼. 적은 돈이었지만 굶지 않을 만큼은 벌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무시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 힘만 센 짐승이라고 했죠. 말도 더듬거리고 하는 짓도 둔하다고요. 돌쇠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김 대감은 그런 돌쇠를 보며 가슴이 아팠죠.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부자 최진사가 돌쇠를 불렀어요. 집 사랑채 기둥이 썩어서 무너질 것 같으니 새 기둥을 세우라고 했죠. 돌쇠는 산에 올라가 큰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짊어지고 내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죠. 저걸 혼자 지고 온다고. 괴력이 아니라 요괴 수준이라고요. 돌쇠는 기둥을 세우고 사랑채를 수리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했죠. 일을 끝내고 최진사가 품삯을 줬어요. 쌀 2되라고요. 돌쇠가 받으려는데 최진사가 갑자기 쌀을 거뒀습니다. 아, 잠깐. 내가 일하다가 기둥에 흠집 냈더라. 그 값 빼야지. 돌쇠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흠집이냐고요? 그래. 그러니까 쌀 1되만 줄게. 돌쇠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쌀을 받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안악들이 돌쇠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또 당했다고 최진사가 맨날 저러는데 항의도 못한다고요. 멍청하니까 그렇다고 했죠. 돌쇠는 그냥 멍한 표정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 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품삯은 얼마나 받았냐고 물었죠. 돌쇠가 쌀 1되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대감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1되,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돌쇠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최진사가 흠집 냈다고 깎았다고요. 김 대감이 분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웃었죠. 괜찮사옵니다. 굴지 않으면 되옵니다. 푸하하. 김 대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그날 밤, 김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자신은 나이 든 유배 죄인.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상인들이 찾아왔어요. 한양에서 온 보부상들이었죠. 그들은 마을의 옷감과 그릇, 농기구 같은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김 대감이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다고 했죠. 상인들은 뭐 장사하는 게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은 이 변방까지 어쩐 일이냐고 물었어요. 김 대감은 유배를 왔다고 답했습니다. 상인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김 대감을 봤죠. 김 대감은 상인들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한양 소식, 장사 이야기, 물건 값 등등. 상인들은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그러다 김 대감이 문득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이곳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상인들이 보름 정도 걸린다고, 길도 험하다고 했죠.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어디서 삽니까? 마을 장터가 있긴 한데 물건이 귀하고 비싸요. 우리 같은 보부상이 석 달에 1번씩 오는 게 전부죠. 김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들이 떠난 뒤 김 대감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돌쇠가 옆에서 물었죠. 무슨 생각하시냐고요. 김 대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품팔이만 하며 살 순 없다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이 마을엔 물건이 귀하다. 한양에서 보부상이 오는 것도 석 달에 1번. 그 사이에 백성들은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사야 하지. 돌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장사를 하는 거다. 돌쇠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장사요? 저희가 하고 물었죠. 김 대감이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한양에 있을 때 인맥이 있었다고요.
편지를 보내면 물건을 구해줄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물건들을 여기서 팔면 백성들도 싸게 살 수 있고 자기들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죠. 김 대감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물건을 나르려면 험한 산길을 넘어야 했죠. 돌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하겠사옵니다. 김 대감이 말렸어요. 하지만 그 먼 길을 돌쇠는 자기는 힘이 세다고 짐을 많이 날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김 대감이 돌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그럼 한번 해보자. 그날부터 둘은 계획을 짰습니다. 김 대감은 한양의 옛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비밀리에 물건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한 달 뒤 답장이 왔습니다. 물건을 보내드리겠다고 중간 거점인 평산 주막에 맡겨두겠다고요. 돌쇠가 평산까지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왕복 나흘 거리였죠. 돌쇠는 빈 지게를 지고 떠났어요. 사흘 뒤 돌아왔을 때 지게엔 옷감과 농기구, 그릇이 가득했습니다. 어른 셋이 나누어져야 할 짐을 혼자 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구경했습니다. 저게 다 뭐냐고 저 바보가 장사를 한다고 했죠. 김 대감과 돌쇠는 마을 어귀에 작은 좌판을 폈습니다. 한양 값의 절반 가격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물건이 정말 이 값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대감이 그렇다고 직접 구해온 것이라 중간 이익이 없다고 했어요. 물건이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최 진사가 지나가다 이 광경을 봤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죠. 저 죄인 놈이 감히 장사를 한다고 건방지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좋았어요. 김 대감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나아졌죠. 대감님이 유배 왔다지만 백성 생각은 하신다고, 그 머슴도 힘은 세고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 대감과 돌쇠의 장사는 자리를 잡았어요. 돌쇠는 한 달에 2번씩 평산을 왕복했고, 김 대감은 물건을 팔며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쌓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집도 따뜻했고 식량도 넉넉했어요. 김 대감은 돌쇠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우리가 여기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예. 대감마, 마님. 이제 걱정 마시옵소서. 다 내 덕분이다. 하지만 김 대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온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 대감과 돌쇠의 장사가 번창하자 최 진사의 질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원래 이 마을에서 물건을 파는 건 최 진사의 독점 사업이었어요. 그가 한양 상인들과 결탁해서 물건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했죠. 그런데 김 대감이 나타나면서 백성들이 싼 값에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최 진사의 수입이 반토막 났어요. 어느 날 밤, 최 진사는 관아에 유배 관리를 찾아갔습니다. 주막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관리에게 은밀히 속삭였죠. 유배 온 죄인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관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그렇고 말고요. 저 김성현이란 놈이 마을에서 장사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소이다. 최 진사가 은자 몇 냥을 슬쩍 관리 앞에 밀었어요. 관리의 눈이 번뜩였죠. 유배 죄인 주제에 건방지군. 내가 한번 단속해야겠소.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오. 혹시 죄인을 부역에 동원할 수 있지 않겠소?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유배 죄인은 관에서 노역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렇소.
좋아, 내일 당장 조치하겠소. 다음 날 아침, 김 대감이 좌판을 펴려는데 관아의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성현, 관리 나리께서 부르신다. 김 대감이 관아로 끌려갔어요. 돌쇠가 뒤따라갔죠. 관아 마당에 섰을 때 유배 관리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성현, 내가 유배 죄인 주제에 장사를 하며 돈을 벌었다지. 장사는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싸게 팔아. 닥쳐, 죄인이 무슨 백성 타령이냐. 관리가 책상을 탁 쳤어요. 오늘부터 너는 관의 노역에 동원된다. 매일 아침 성박 제방공사에 나가서 일해라. 김 대감이 당황했습니다. 노역에 동원되면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나이 든 몸으로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관리 나리, 소인은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옵니다. 시끄럽다. 내일부터 당장 나와. 김 대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때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나리. 관리가 돌쇠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너는 뭐냐? 소인은. 대감마님 머슴이옵니다. 대감마님 대신. 소인이 일하면 안 되옵니까? 돌쇠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관리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덩치는 좋았죠. 내가 대신 일한다고? 예. 소인은 힘이 셉니다. 대감마님보다 10배는 더 일할 수 있사옵니다. 관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힘센 인력이 더 유용했거든요. 나이 든 양반 하나 부리는 것보다 저 장사 같은 놈이 낫겠다 싶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매일 나와라. 대신 대감은 집에 있어도 된다. 김 대감이 돌쇠를 봤습니다.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부터 돌쇠는 매일 아침 제방공사에 나갔습니다. 흙을 파고 돌을 나르고 나무를 베었어요. 다른 인부들이 10명이서 하는 일을 돌쇠 혼자 해냈죠. 관리는 만족했습니다. 저런 일꾼을 공짜로 쓰다니 이득이었거든요. 하지만 돌쇠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방공사는 최진사가 맡은 사업이었어요. 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건데 최진사가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죠. 제대로 된 자재를 쓰지 않고 인부들 품삯도 깎아먹었습니다. 돌쇠는 일하는 척하면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인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최진사가 관에 보고한 예산과 실제 쓰는 돈이 다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재도 부실하다고 했어요. 이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일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최진사가 직접 공사 현장에 나타났어요. 관리와 함께 둘러보더니 장부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눴죠. 돌쇠는 멀리서 흙을 파는 척하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저물자 최진사와 관리가 떠났어요. 그런데 최진사가 장부를 현장 천막에 두고 간 겁니다. 깜빡한 거죠. 다른 인부들이 모두 떠나고 현장에는 돌쇠만 남았습니다. 돌쇠는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천막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부를 펼쳐봤어요. 한자가 빼곡했지만 돌쇠는 술술 읽어내렸죠. 사실 돌쇠는 그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는 바보인 척했을 뿐이에요. 이거 완전히 횡령이잖아. 장부에는 관에서 받은 예산과 실제 쓴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최 진사가 절반 이상을 빼돌린 거죠. 돌쇠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이 장부를 가져가면 최 진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장부가 없어진 걸 바로 알아챌 겁니다. 복사하자. 돌쇠는 품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거였죠. 그리고 빠르게 장부 내용을 베껴 적었어요. 주요 부분만 골라서 적었죠. 다 적고 나서 장부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천막을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최 진사가 허둥지둥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장부를 찾으러 온 거예요. 다행히 장부는 그대로 있었죠. 최 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장부를 챙겨갔습니다. 돌쇠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멍한 표정으로 땅을 팠어요. 그날 저녁 돌쇠는 김 대감에게 복사한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대감마님, 이걸 보시옵소서. 김 대감이 장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최 진사의 횡령 증거가 아니냐? 예. 제방공사장 장부입니다. 절반 이상을 빼돌렸사옵니다. 김 대감이 돌쇠의 어깨를 쳤습니다. 잘했다, 돌쇠야. 이걸로 최 진사를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누구에게 고발하옵니까? 김 대감이 생각에 잠겼어요. 유배 관리는 최 진사와 한패였죠. 관리에게 가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관찰사에게 직접 올려야 해. 도 단위를 관장하는 분이시니 이 정도 비리면 직접 조사하실 거야. 하지 관찰사께. 어떻게 전하옵니까? 김 대감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게 옛날 인연이 있지. 관찰사 아래 막료 중 한 명이 내 제자였어.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 관찰사께 전달될 거야. 그날 밤, 김 대감은 편지를 썼습니다. 최 진사의 횡령 내용과 함께 복사한 장부를 동봉했어요. 그리고 돌쇠가 다음날 먼 길을 달려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전달했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찰사의 행차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나왔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온 건 몇 년 만인지 모를 일이었거든요. 관찰사는 곧 장관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배 관리와 최 진사를 불렀죠. 최 진사, 내가 제방공사에서 관의 돈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최 진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가 감히? 관찰사가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이게 증거다. 관에서 준 예산과 실제 쓴 돈이 다르지 않으냐? 최 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 장부 내용이 새어나간 건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게 변명하지 마라. 조사 결과 내가 수년간 여러 공사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게 확인됐다. 관찰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최 진사, 너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다. 그리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처벌받을 것이다. 나졸들이 최 진사를 끌고 갔어요. 최 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죠. 유배 관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진사와 결탁한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관리 역시 파직되었어요. 관찰사는 새로운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김 대감을 불렀죠. 김성현, 내가 이 비리를 알렸다지? 김 대감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소위는 다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었을 뿐입니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배 죄인이지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본받을 만하구나. 앞으로도 이 마을에서 잘 지내도록 감사하옵니다.
관찰사가 떠난 뒤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이 김대감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역적으로 몰려 유배 온 죄인이지만 사실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대감님이 최진사 같은 악당을 무너뜨리셨다지. 그분이 진짜 역적일 리 없어. 누군가 모함한 거야. 사람들이 하나둘 김대감에게 예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돌쇠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돌쇠야, 내 덕분에 큰일을 해냈구나.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돌쇠는 여전히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김대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돌쇠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거요. 이제 우리가 이 마을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게 됐어. 예, 다행이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진사가 무너지고 마을에서 입지를 다졌지만 정작 자신을 유배 보낸 한양의 역적들은 여전히 건재했죠. 언젠가 또 다른 시련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해 봄,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았죠. 여름이 되자 강은 말라붙었고 노는 갈라졌습니다. 가을 추수는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북방 변경 전체가 큰 흉년에 빠졌습니다. 마을 백성들은 하나둘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저축해둔 곡식도 바닥났죠. 아이들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관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새로 부임한 관리는 청렴했지만 예산이 없었죠. 조정에서 구휼미를 보내주길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멀었고 소식은 더뎠어요. 김대감이 마을을 둘러보다가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노인은 힘없이 눈을 떴어요. 며칠을 굶었다고 했죠. 김대감은 집으로 돌아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대로 둘 순 없다. 대감마님. 하지만 우리가 장사로 모은 곡식이 있지 않느냐. 그걸 풀어야겠다. 돌쇠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곡식은 겨울을 나기 위해 모아둔 거였거든요. 하지만 김대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나 혼자 배불리 먹을 순 없어. 다음 날부터 김대감은 마을 어귀에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큰 솥을 걸고 김대감이 곡식을 쏟아 넣었어요. 구수한 죽 냄새가 마을에 퍼졌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감님, 이게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와서 먹으시오. 공짜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죽을 받아 먹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처음으로 며칠 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었죠. 김대감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한 사람당 한 그릇씩 절대 더 주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였죠. 백성들은 감사하며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보름이 지나자 김대감이 모아둔 곡식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남은 건 겨우 한 달치였죠. 이 속도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거였어요. 김대감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곡식이 떨어지면. 돌쇠가 옆에서 말했어요. 걱정 마시옵소서.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사옵니다. 돌쇠야, 하지만 장사도 안 되는 이 흉년에 괜찮사옵니다. 소인은 힘이 세니까. 돌쇠는 멍하니 웃으며 안심시켰어요. 그날 밤부터 돌쇠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집을 나가서 새벽에 돌아왔어요. 김 대감이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산에서 나물 캐러 간다고 했죠. 하지만 산에는 나물도 별로 없었는데 돌쇠가 밤마다 나간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곡식이 계속 생겼어요. 창고에 쌀이 자꾸 채워졌죠. 김 대감이 이상하게 여겨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곡식이 어디서 나는 게냐? 저기,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갖다 주더이다. 이 흉년의 백성들이 곡식을 준다고. 예, 감사하다고. 김 대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쨌든 죽을 끓일 수 있으니 다행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산을 넘어 이웃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곳도 흉년이었지만 이 마을보단 사정이 나았죠. 돌쇠는 그곳에서 밤새 품을 팔았습니다. 나무를 베고 밭을 갈고 집을 지었어요. 혼자서 10명 몫을 해냈죠. 이웃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품삯을 줬습니다. 돌쇠는 그 품삯으로 곡식을 샀어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산을 넘어 돌아왔죠. 이틀에 한 번씩 왕복 6시간 산길을 오가며 품을 팔았습니다. 낮에는 김 대감을 도와 죽을 끓이고 밤에는 이웃 마을에서 일했어요. 잠은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못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돌쇠의 얼굴은 파리했고 몸은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웃으며 일했습니다. 대감마님, 죽 끓일 준비되었사옵니다. 김 대감이 돌쇠를 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돌쇠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 아니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옵니다. 푸하하. 하지만 며칠 뒤 돌쇠가 쓰러졌습니다. 죽을 끓이다가 갑자기 휘청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김 대감이 깜짝 놀라 달려갔죠. 돌쇠야, 정신 차려라. 돌쇠는 눈을 떴지만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과로로 몸살이 난 겁니다. 김 대감이 돌쇠를 방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러다가 돌쇠의 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종이었어요. 김 대감이 펼쳐보니 품상 영수증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일하고 받은 것들이었죠. 날짜를 보니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밤 일했더군요. 김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밤마다 품을 팔아서 모든 게 이해됐어요. 곡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돌쇠가 왜 이렇게 수척해졌는지. 김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 돌쇠가 힘없이 웃었어요. 괜찮사옵니다.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왜 말을 안 했느냐? 혼자 이렇게 고생을. 대감마님이 백성들 살리시는데 소인이 어찌 가만히 있겠사옵니까? 김 대감이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이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김 대감의 집 앞에 모여들었어요. 돌쇠가 매일 밤 품을 팔아서 자기들 먹일 곡식을 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머슴이 우릴 위해 대감님도 돌쇠도 진짜 은인이시다. 한 백성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죠. 마을 전체가 김 대감의 집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김 대감은 밖으로 나와 백성들을 일으켰어요. 일어나십시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감님은 역적이 아니십니다. 절대 역적이 아니시다. 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따라 외쳤죠. 대감님은 억울하십니다. 누군가 모함한 거예요. 우리가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백성들은 결의에 찬 얼굴이었어요. 김 대감을 위해 상소를 올리겠다고 했죠. 한양까지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감이 손을 저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을 유지들이 모여서 상소문을 쓰기 시작했죠. 김 대감의 억울함과 선행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며칠 뒤 백성들은 대표를 뽑아 한양으로 보냈어요. 상소문을 가지고 조정에 호소하러 간 거죠. 이 소식은 삽시간에 북방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 백성들도 김 대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배 온 대감이 백성을 구했다지. 자기 곡식 다 풀어서 죽 끓여줬다더라. 머슴까지 밤마다 품 팔아서 백성 먹였다고? 소문은 북방을 넘어 한양까지 도달했습니다. 김 대감의 이름이 조정에 회자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감동했고 어떤 이들은 불안해했죠. 특히 김 대감을 모함했던 자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놈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진짜 역적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 대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그날 밤 한양의 어둠 속에서 밀서가 작성됐습니다. 김성현을 없애라. 이번에는 확실하게. 밀서는 비밀 조직에 전달됐어요. 자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유배지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김대감과 돌쇠가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며칠간 쉬고 나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다시 멍한 표정으로 웃으며 일했죠. 김대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조금 평온해지려나.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곧 닥쳐올 거라는 것을. 한양 권신 조익현의 저택. 조익현은 이조판서였습니다. 겉으로는 충신이었지만 속으로는 역모를 꾀하고 있었죠. 김 대감이 그 계획을 눈치채자 역모 누명을 씌워 유배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 대감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상소까지 올라온다면 재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었죠.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익현은 결단을 내렸어요. 김성현을 완전히 없애라. 밤중에 부하 셋을 불러 밀서를 건넸습니다. 북방 변경에 있는 자기 세력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김 대감을 조용히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번엔 실수 없이 처리하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부하들이 밀서를 받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밀서를 전달하던 배달원이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산길이 눈에 덮여 분간하기 어려웠죠. 배달원은 갈림길에서 방향을 착각했습니다.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꺾어버린 거예요. 결국 김대감의 유배지 근처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배달원은 자기가 잘못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났죠.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느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집이 바로 김 대감의 집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돌쇠가 나무하러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돌쇠가 얼른 사람을 집 안으로 옮겼죠. 배달원은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 대감이 급히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먹였어요. 하지만 배달원은 이미 심하게 얼어서 의식이 희미했죠. 정신 차리시오. 어디서 오신 분이요? 배달원이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에서 밀서를 전하러. 그리고 숨이 끊어졌어요. 김 대감이 안타까워하며 배달원의 옷을 정리하다가 품 안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두루마리였어요. 봉인이 찍혀 있었죠. 이게 밀서인가? 김 대감이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어요. 밀서에는 조익현의 영모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군사를 일으킬 것인지, 누구와 내통하고 있는지, 어떤 명분으로 영모를 정당화할 것인지 모두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김성현은 반드시 제거하라. 그가 살아있으면 우리 계획이 탈로 날 수 있다. 김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증거다. 돌쇠가 옆에서 밀서를 봤어요. 멍한 표정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대감마님, 이걸 한양에 전해야 하옵니다. 그렇다. 이걸 조정에 올리면 조익현의 영모를 막을 수 있어. 그리고 내 누명도 벗을 수 있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조익현이 의심할 겁니다. 그러면 배달원을 찾으러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때 밀서가 없어진 걸 알면 곧바로 김 대감을 의심하겠죠. 시간이 많지 않아. 빨리 한양에 전해야 하는데. 돌쇠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한양까지 달려가겠사옵니다. 돌쇠야, 하지만 보름길인데. 소인은 빠릅니다.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사옵니다. 김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조익현이 밀서 분실을 알면 분명 추격자를 보낼 거예요. 조심해라, 돌쇠야. 걱정 마시옵소서.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감은 돌쇠의 눈빛에서 다른 걸 봤죠. 각오였어요. 그날 밤 돌쇠가 떠나려는데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대감마님, 잠깐만. 돌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밀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종이와 붓을 꺼내 재빨리 베껴 적기 시작했죠. 멍청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본을 만들었어요. 1장, 2장, 3장. 김 대감이 놀라 물었습니다. 돌쇠야, 넌 글을 이렇게 잘하는 게냐? 돌쇠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을 지으며 더듬거렸죠. 좀 배웠사옵니다. 푸하하. 하지만 김 대감은 이제 알았습니다. 돌쇠가 처음부터 어리석지 않았다는 거요. 돌쇠는 사본 3장을 만들었어요. 원본과 사본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2장은 김 대감에게 줬습니다. 만일을 위해 대감마님도 숨겨두시옵소서. 돌쇠야, 넌 정말 어서 가보겠사옵니다. 돌쇠가 황급히 떠났어요. 김 대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돌쇠가 떠난 지 이틀 뒤 한밤중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 대감이 잠에서 깼어요. 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났죠. 창문으로 몰래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죠. 자객이었습니다.
조익현이 밀서 분실을 알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김 대감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혼자서는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도 없었고요. 이제 끝인가? 자객들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그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밀서 내놔라. 자객 두목이 다가왔습니다. 김 대감은 뒤로 물러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감마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쇠였습니다. 돌쇠가 창문을 깨고 뛰어들어왔어요. 자객들이 놀라 돌아봤죠. 너는 누구냐? 저는 머슴이옵니다. 돌쇠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번뜩였죠. 자객 하나가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돌쇠가 손으로 자객의 주먹을 잡았어요.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돌쇠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괴물이다. 돌쇠는 그 자객을 밀쳐냈어요. 자객이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다른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돌쇠가 방 한가운데 장롱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자객들에게 던졌죠. 쿵. 2명이 장롱을 피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맨손으로 자객들을 막아냈어요. 괴력 앞에 자객들이 하나둘 물러났죠. 하지만 자객이 너무 많았어요. 돌쇠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죠. 어깨와 팔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돌쇠가 비틀거렸어요. 자객 두목이 비웃으며 다가왔죠. 아무리 괴력이라도 이 숫자는 못 당하지. 바로 그 순간, 멈춰라.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관군이었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자객들이 당황했죠. 어떻게? 관찰사가 말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돌쇠라는 자가 나를 찾아와 밀서 사본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곳에 자객이 올 거라 경고했지. 김 대감이 놀라 돌쇠를 봤어요. 돌쇠가 한양 가는 척하고 먼저 관찰사에게 간 거였죠. 돌쇠가 멍하니 웃었습니다. 저는 대감마님, 하니까. 관군이 자객들을 체포했어요. 두목이 끌려가며 소리쳤죠. 조익현 대감께서 가만 안 두실 거다. 관찰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익현, 그자는 이미 체포됐다. 밀서 사본을 한양에 급히 보냈거든. 두목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사실 돌쇠는 셋째 치는 머리를 쓴 겁니다. 사본을 3장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한 장은 관찰사에게, 한 장은 한양에 신뢰할 만한 대신에게, 마지막 한 장은 김 대감이 보관했죠. 3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조익현이 아무리 손을 써도 3곳을 동시에 막을 순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소식이 왔어요. 조익현이 영모죄로 체포되어 처형됐다는 거였죠. 그의 일당도 모두 소탕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김 대감은 무고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왕의 전교가 내려왔습니다. 김성현의 죄를 사하고 관작을 복구한다. 즉시 한양으로 돌아오도록 하라. 김 대감이 복권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하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대감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억울함을 푸셨습니다. 김 대감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김 대감이 돌쇠를 봤어요. 돌쇠는 붕대를 감고 서 있었죠.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돌쇠,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어. 돌쇠가 웃었어요.
단일, 했을 뿐이옵니다. 푸하하. 하지만 김대감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어리석지 않았어요. 지혜롭고 용맹하고 충직한 사람이었죠. 대체 돌쇠는 누구일까? 그 궁금증은 한양으로 돌아가면 풀릴 거였습니다. 한 달 뒤, 김대감과 돌쇠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시가 나와 김대감을 맞았어요. 왕께서 기다리신다고 했죠. 김대감은 관복을 입고 전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들라는 말씀에 김대감이 얼굴을 들었어요. 왕은 온화한 표정이었죠.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자신이 제대로 살피지 못해 고생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김대감의 충성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유배지에서 백성을 구하고 역적을 밝혀낸 공을 치하하시며 포상을 내리셨죠. 관작을 한 단계 올려 고조판서로 임명한다는 교서가 내려왔습니다. 왕이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과 함께 온 머슴이 있다지. 그 자가 경을 지키고 밀서를 전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들었소. 내시가 밖으로 나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가 전각 안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어눌한 걸음걸이였죠. 왕이 돌쇠를 내려다보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돌쇠는 더듬거리며 큰 절을 올렸어요. 왕이 충성이 가상하다며 상을 내리겠다고 하셨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자기는 대감마님을 계속 모시고 싶다고요.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를 김대감의 호위무사로 임명하셨습니다. 관직과 녹봉을 내리겠다고 하셨죠. 돌쇠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감은 서재로 돌쇠를 불렀어요. 둘만 남았죠.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차를 따라 돌쇠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이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이라고요. 돌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인은 원래 양반가 자제였사옵니다. 더듬거림이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10년 전 소인의 가문이 역적 누명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무신이셨고 조정에서 신임받던 분이셨죠. 하지만 권신들의 모함으로 일족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김대감이 조용히 들었어요. 소인은 당시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인을 몰래 피신시켜 주셨죠. 그날 밤 집이 불타는 걸 멀리서 봤습니다. 식구들의 비명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돌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소인은 신분을 숨기고 떠돌았습니다. 이름도 버렸죠. 돌쇠는 그때 지은 가명입니다. 무인 가문의 자제였기에 힘은 셌고 어릴 적 배운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숨겨야 했습니다. 김대감이 물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척한 게로구나. 예, 똑똑해 보이면 의심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저 힘만 센 바보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저택에 온 게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전이었습니다. 소인이 거리를 떠돌다가 대감마님 저택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 곳이 필요했습니다. 김대감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정체를 일찍 눈치챘었지. 돌쇠가 놀라 김대감을 봤어요. 대감마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 힘은 장사인데 눈빛이 달랐지.
가끔 보이는 행동도 양반과 교육을 받은 사람 같았고, 김 대감이 찻잔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조사해봤지. 10년 전 멸문당한 무신 가문, 강씨 집안.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 살아남았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돌쇠가 숨을 멈췄습니다. 소인은 강준이옵니다. 처음으로 진짜 이름을 밝혔어요. 김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강준의 아버지인 강무열 장군을 알았었다고, 훌륭한 분이셨다고 했죠. 강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자기 정체를 아셨으면서 왜 모른 척 하셨냐고 물었어요. 김 대감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강준도 자기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집안이었다고. 그 아픔을 아는데 어찌 상처를 주겠냐고 했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강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고. 김대감도 복권됐고 강준도 언젠가 가문의 억울함을 풀 날이 올 거라고 했어요. 강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지 물었죠. 김대감이 강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할 수 있다고, 이미 역적을 무너뜨렸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못할 게 없다고요. 둘은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렸죠. 며칠 뒤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한양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김 대감이 문득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어리숙한 척 해주겠냐고요. 그게 더 재미있지 않냐고 다들 속아 넘어가던데 하고 웃으며 말했죠. 강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그렇게 하겠다며 또 더듬거렸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그들은 함께 걸어갔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